며칠째 이 인물이란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며칠째. 기사 보시죠. 고유정, 끔찍한 범행이 재혼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가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찍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이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러네요. 여기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경찰, 아들 친권 문제로 다투다 전 남편과 만남이 지속될 경우 본인의 재혼 생활이 깨질 것을 우려한 듯하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경찰이요. 아직도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모릅니다. 본인이 진술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내용도 그냥 추정입니다. 이게 혹시 범행 동기 아닐까라고 어제 나온 설명이에요. 그리고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서 범행, 그리고 흉기 등 증거 거의 뭐 90여 점에 가깝습니다. 오늘 검찰에 송치한다. 그리고 고 씨는 계속 뭐 우발적이다 그러면서 뭐 성폭행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아우러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고유정, 아들이 게임할 때 옆방에서 전 남편 살해. 이 부분도 참, 이게 무슨 상황이었을까 도대체. 그러니까 범행을 했을 당시에 아들은 다른 옆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로. 경찰 역시 뭐 재혼 생활 깨질까 봐 범행. 그리고요, 또 경찰이 어제 이런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데 경찰은 사이코패스로 보긴 어렵다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일단 뭐 저희가 패널분들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코패스로 보긴 어렵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제 경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경찰의 브리핑 내용 그리고 뭐 유족의 여러 가지 또 얘기도 있습니다. 같이 묶었습니다. 보시죠. 얘가 이게 그 어린아이가 게임을 하면 상당히 몰입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모르는 사이에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 또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 또는 이제 훼손하는 데 사용된 도구 등 해서 총 89점이다. 이 정도로 89점. 예, 89점입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어요.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체 공격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고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일이 결정됐을 때부터 형이 좀 이상한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전에 없던 다정한 말투의 문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물결 표시, 이모티콘, 한번 봐봐라, 나 소름 돋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단답형으로 답장이 오고요. 아예 안 올 때가 많고요. 저는 다시 잘해보려는 거 아니야 혹시? 생각 잘해라고 하니까 형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애만 아니면 다시 연락조차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거짓말을 너무나 잘했어요. 가사 심판에서도 재판장님께 당당하게 거짓말 하더라고요. 청주에서 본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 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 아니냐라고. 여전히도 거짓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발적 범죄다. 네. 앞선 순서에서는 정광훈 목사 관련 기사를 다룰 때요. 정광훈 목사가 뭐 장관직 지원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방송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설명이 아까 패널분들 설명 중에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방송 중이 아니고요. 설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걸 잡아드리겠습니다. 바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황교안 대표는 이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경찰 어제 설명,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는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문항에서 아마 그게 20개인가 넘으면은 사이코패스로 판단을 하는데 그 점수는 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어렸을 때 보면 뭐 그런 걸로 봐서는 사이코패스는 아닌데 체크리스트를 체크가 다 안 된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근데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죠. 사이코패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그 사회로부터 격리,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뭐 그런 이제 뜻이 될 건데, 그렇지만 이 고유정의 경우에는 범행 수법 이후에 뭐 시신훼손 이런 것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본인은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철저히 준비된 계획된 살인으로 보여서 뭐 그 사이코패스다 아니다가 크게 양형에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여론이 주목하는 이유가 아니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사고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이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결정의 설명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어떤 성향이에요. 성향. 그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쭉 그다음에 뭐 그 뇌에도 변화가 좀 있고 뭐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너무 잔혹하고 이해가 안 되는 범죄다 보니까 뭐 그래서 사이코패스 아니냐라는 이제 대중들의 판단인데 여하튼 그 심리학적인 그런 범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뭐 사이코패스는 아니고 성격 장애는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알쏭달쏭하네요. 뭐 사이코패스와 성격 장애는 어떻게 다른 건지 뭐 아무튼 판단 기준은 뭔지 알쏭달쏭한데 아무튼 이수희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그 체크리스트를 다 채우질 못해서 그런 판정은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요 경찰이 동기에 대해서 본인의 재혼 생활이 깨질까 봐 걱정해서 범행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범행 동기가 밝혀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또. 이제 그 피해자는 이미 사망을 했고 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뭐 본인이 살해를 했으니 고유정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기는 어려운 거죠. 뭐 타인에게 말을 했대. 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 죽일 거야라고 말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한은 뭐 고유정이 말하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추측만 하는 건데 전 남편 피해자가 사라졌을 때에 본인의 어떤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되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주 극심한 신경 변화를 일으켰다고 그랬거든요. 정서적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그 며칠 동안 살인을 준비하는 그 며칠 동안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게 다 드러나고 발각이 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정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걸 떠나가지고 저는 이 사건에서의 최대 피해자는 물론 그 피해자도 그렇죠. 최대 피해자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 지금 뭐 외가에서 크고 있다는. 그러니까 친아들. 뭐 섹스피어도 이런 비극적인 인물을 생각해내지는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얼굴도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아들에 대해서 본인은 걱정한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그 뭐 병행 동기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 아들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시신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동부경찰서장이 어제 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발표를 하셨지만 초동 그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거든요. 그것도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최영학 교수님, 지금 초동수사 얘기 잠깐 하셨는데 좀 아쉬움 있는 지점들이 좀 나와요, 지금. 많죠. 왜냐하면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그 안에 이 다본다 뭐 이런 그 블랙박스 못 본 거, 그다음에 그 근처에 다 CCTV들을 확보를 한 것도 유가족들이 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나오는 과정에서의 이 제일 중요하다는 초동 수사가 뭐 결정적으로 지금 뭐 이 고유정의 변명을 지금 확실히 뒤집을 수 있는 증거들을 놓친 거죠. 거기다가 너무나 치밀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시신을 가진 차를 타고 배에 올라탈 때 또 내려올 때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맨 마지막에 나왔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초동 수사에서 분명히 증거들이 갖춰져야 깰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다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동 수사 때 좀 더 치밀하게 좀 했더라면 뭔가 증거를 좀 더 명확하게 찾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지금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이제 사건 기사인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심부름꾼 친구는 숨질 때까지 맞았다. 10대 4명이 번갈아 가면서 수십 차례씩 때려서 결국은 숨졌습니다.
원룸에서 함께 살며 2개월간 상습 폭행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두고 달아났어요, 그냥. 그랬다가 이틀 만에 자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려서 숨을 지게 하고요. 시신을 두고 달아났다. 그리고 뒤늦게 자수했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조금 더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10대 청소년들이 직업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무차별 폭행해서 숨지게 하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10대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과 이런 무자비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이 같이 이제 머물렀다는 그 원룸 쪽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입니다. 지금 뭐 아이들이 뭐 나오고 있고요. 뭐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움직입니다. 예. 저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요. 경찰 쪽에서 저런 게 나름대로 증거 능력이 있겠죠. 저런 부분 갖고 좀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유경철 의원님.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참혹합니다. 이런 사건. 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시신을 두고 이제 달아날 때 차를 빌려서 갔다는 거예요. 렌터카를요. 근데 과거에도 아마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렌터카가 쉽게 빌려진다. 아이들한테.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렌터카를 미성년자나 심지어 면허 없는 사람들이 빌렸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렌터카를 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뭐 19세도 있고요, 18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는 어느 정도 이제 찰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렌터카 부분 좀 아쉬워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엄벌주의 같은 제도적 정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저는 이제 국회에서 주로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아이들 자살률이 거의 세계 제1위인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생기고 어떤 아이들은 또 저렇게 공격적 성향으로 남들을 공격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뿌리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인성교육의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교육이 좀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 5이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는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거였는데 생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직업학교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금 더 주변에서 눈여겨봤더라면 그러니까 10대가 차를 빌리는 부분, 10대들이 저렇게 단체로 어떤 생활하는 부분 이런 걸 주변에서 조금 더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